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목표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더 나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 비핵화는 수단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우리 안보와 교환할 수 있는 등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 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이 핵을 폐기 안 했는데 우리 안보 태세를 허무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 안보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든 폐기하지 않든 허물어서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이고, 그걸 위해서 북한 폐기는 더 나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완화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다음 장. 제가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이제 그때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속된 말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본질을 이해를 하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본질적인 소위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북한한테 핵은 어떤 존재인가? 간단히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이란 북한에게 어떤 존재냐? 북한이 바로 하나뿐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과연 이 부강한 대한민국과 함께 체제 경쟁과 이 체제 경쟁을 통해서 체제 유지할 자신이 있을까? 자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번에 보실 때 트럼프가 폼페이오한테 편지가 온다는데 기다려보자 그러고 웃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방포럼에서 시진핑이 자기는 평화협정에 빠지겠다고까지 했는데, 만약 북한이 조금이라도 비핵화, 그러니까 트럼프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줄 조그만의 선물만 있었으면 종전선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못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자기가 아픈 걸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늘 작전본부장하고 합참차장을 끝으로 제가 전역을 했는데요. 제가 늘 부하들한테 언론에 대해서 첫 교전이 붙었을 때 첫 소위 소식이 나는 걸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반드시 나를 통해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준장하고 소장 때 국방부 정책차장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이게 전부 다 대변인실을 통제하고 있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업무 통제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DMZ에서 만일 또는 이제 NLL에서 야간에 교전이 붙었다. 적의 피해가 먼저 보고되겠습니까? 적의 전가가 먼저 보게 되겠습니까? 아군의 피해가 먼저 보고되겠습니까? 아군의 피해를 먼저 알아요. 적에 대한 우리 전가는 나중에 알아요. 그걸 섣불리 내주면 소위 언론에서는 전문용어로 일본말로 야마라고 그러는데, 타이틀이 아군 장병 5명 피해 나오면 전쟁 끝난 겁니다. 국민들 인상은 늘 다음날 10배 넘는 전가를 올렸다. 이거 기회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뜻에서 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정은이는 훨씬 체제 위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놈의 핵리스트 주고 그거 검증하는데 1, 2년 걸립니다. 9.19 때 안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고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서가지고 뭔가 큰 마케팅을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로 봐서 우리가 취약하니까 곧 공산화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있지만 제가 더 겁먹고 있다. 이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자신감, 젊은 사람들한테는 경계감,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가끔 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 가질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생존의 의미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생존의 의미는 뭘까? 아마 단기적으로는 의미로 했을 때는 우리하고 생각하는 생존의 의미가 같을 거예요. 남북한이 공존해서 현 체제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부강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북한의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체제 안전은 적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은 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북한이 교환할 다른 가치가 있을까? 자, 생명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좀 준다거나 좋은 아주 말을 한다거나 팔다리 비튼다고 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껏 소위 좌파 정권은 좋은 말과 돈으로 북한의 생명인 핵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빌었고, 비겁한 우리 우파 정권은 팔다리 비트는 데 만족했습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좌파는 그렇게 니들이 뭐 했느냐. 제가 요와 비슷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린턴 정부 때요, 사실 이제 제네바 합의가 94년도에 이루어지고 쭉 그런 대로 잘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축 우라늄은 그 오메가트 원자로는 확인하기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가지고 도저히 미국 감시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칸 박사를 통해서 파키스탄에서 농축 우라늄을 들여와요. 그 사고가 이제 북한이 속이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들어섰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실수한 게 있어요. 볼턴하고. 북한이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깹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방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콜린 파월이나 그다음에 부장관이었던 아미티지는 북한이 잘못했지만 절대 협상을 깨지 말고 물고 들어가서 끝까지 내려놓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볼턴이나 그다음 이런 사람들은 또 조지 W. 부시 같은 사람들은 철저히 선악론자거든요. 악당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악당하고 대화 안 하면 두들기 패든지 해야죠. 대화를 끊고 대화를 끊고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의 핵을 완성시킨 것은 도덕은 앞서는데 전략이 부실한 조지 W. 부시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이거 공격합니다. 깨인 게 부시고 조치를 안 했다. 그 말도 일견 맞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은 우리 안보위협의 일부인가 전부인가? 당연히 일부입니다.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위협의 핵심은 북한 군사력보다 3대 세습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의 속성에 있습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소 100만 군대를 갖고 있건 없건 우리가 크게 위협을 덜 느낄 겁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고 비무장 민간인한테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개가천선하든지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 아니면 제대로 된 이성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북한의 위협은 핵이 아무리 있건 없건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군사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사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북한의 핵은 북한 위협의 핵심이긴 한데 일부다. 그보다 더 큰 위협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더 큰 본질적인 위협은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다. 자, 그러고도 북한의 위협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사라지느냐? 주변국이 있습니다. 5,000년 동안 900 몇십 회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큰 화두 같지만 우리 안보 위협의 아주 일부분뿐이라는 인식, 이게 북한 핵을 바라보는 중요한 본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는 크게 봐서 한미동맹과 우리 자강적인, 즉 자주국방, 자주안보태세에 대한 노력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 안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인가? 절대 등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핵이 폐기되면 한미동맹을 양보할 수 있고 우리 안보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슨 잘못된 점은 원래 교환할 등가도 아닌데 그것을 받기도 전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텔레비전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돈을 내놓고 텔레비 파는 사람한테
텔레비를 사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도 어영부영했어요. 구체적으로 안 해서 우물우물했어. 근데 그 텔레비 파는 사람은 선금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텔레비를 우리한테 준 적이 없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10배 되는 돈을 주면서 약속도 못 받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텔레비 샀다. 집에 쫓겨나겠죠?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사오고. 그 다음날 나중에 배달받아 보니까 박스는 LG전자대인데 안에는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휴지두통만 들어있다. 뭐 이런 꼴이 우리가 늘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등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핵이 있고 폐기를 못 시켰어요. 핵이 있고 그러나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자주안보태세가 튼튼한 이게 좋으냐. 북한 핵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고 한미동맹도 파기되고 우리 안보태세도 무너진 미래가 좋으냐.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북한에 핵이 있고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북한이 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량의 핵무기가 시야에 어딘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핵이 없다고 하는 정치적 선언에 만족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허물고 한미동맹이 파괴된 참혹한 미래와 만날 가능성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많다는 점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다음.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는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핵은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지를 이룬 동안 똑같이 우리 한민족과 우수한 DNA를 공유한 북한은 모든 역량을 핵에 집중시켜서 핵을 개발하는 세계사의 기적, 대동강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지와 능력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과소평가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 동기와 대가의 불일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핵에 대한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한 내가 애착과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재와 협상은 택일하는 관계나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핵을 반드시 생명의 위험이 가는 질식할 것 같은 제재가 먼저 있어야 통상을 하지만 북한은 100% 공기업이 합니다. 북한의 공기업의 오너는 김정은입니다. 무기거래를 통해서 벌은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민생거래를 벌어서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그 여섯 번째 제재를 중국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도 북한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제재를 우리 스스로 감동받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소위 선전만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 9월 9일 날 하고 2016년 11월 30일 때 놓은 2325로부터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하다가 한 대가 도저히 쏘갔다. 마지막 트럼프한테 욕 덜 먹기 전에 하나 선물을 준 게 23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북한의 통상거래를 불법 합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상 중에서 20%를 지은 겁니다. 이때부터 북한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작년에 23715, 2375, 23975 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작년 9월 1일부로 2315, 즉 2016년 11월 30일에 했던 제재의 효과가 작년 9월 1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상에 수출 수입이 동시에 줄기 시작한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이게 그럼 왜 리드타임 시간이 필요하냐?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금 받을 거 받고 다 계약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미 제재가 나오기 전에 계약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예외사항입니다. 그게 7, 8개월 갔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20% 허접한 이란처럼 100%도 아니고 이란 제재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재일 망정 제대로 효과를 낸 게 2017년 9월 1일이니까 딱 3, 4개월 북한이 버티다가 이거 계속 가다가는 내가 험한 꼴 당하겠다. 문재인 정부를 꼬시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형심을 부추겨서 오늘날 이 사태가 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원칙적인 대응이 위협했다. 우리가 첫 단추를 북핵은
첫 번에 남북한이 먼저 한번 붙었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가 있을 때 91년, 92년 잘하는 뭐 남북끼리 기본합의서도 체결하고 했는데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이때 노태우 정부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우리가 먼저 북한은 우리에 비하면 100분질도 안 되는 핵 잠재력을 핵 능력 개발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고 우리는 거의 완성 단계 수준의 자체 핵 능력에다가 비록 미국 핵이었지만 100발의 핵무기를 가진 핵무장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빨가벗습니다. 시범을 보이죠. 북한 니네 보고 시범을 보이랍니다. 북한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붙다가 지루하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듣는 흉내를 내다가 파기합니다. 그럼 또 보상해 줍니다. 이게 20년, 30년간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남과 북이 안 붙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가 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한번 나와볼게. 지도 쏘갔어, 미국과에.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중국말을 제일 잘 듣는 다음에 중국을 의장국을 해서 6나라 모아가지고 해서 그것도 쏘쳤어요. 이번 또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Y사스에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끼워야죠. 이 잘못 끼운 거 가지고 계속 한다고 이 Y사스가 제대로 이 모양이 갖춰집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새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이고요. 우리 내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 능력. 1차 북핵위기가 있던 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시작된 3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켈리 특사가 방북했을 때 농축 우라늄 개발을 신의했을 때가 우리가 속칭 1차 북핵위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 처음에는 유시간치 않은 좌파 지식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전 국민 상식이 된 말. 북한은 살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무기가 아니죠. 협상카드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북한 문제,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다. 자, 우리 문제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협상카드에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즐겁게 생활하면 되죠. 그런데 98년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을 하고 2006년도 1차 핵 실험을 하자 북한이 이제는 핵 능력을 갖추는 게 가시화된다.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때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3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정부와 좌파 언론 지식인들이 합세를 해서 미국산 대탄도탄 미사일을 사오면 미국 MD에 가입하는 거고 중국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입 안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 철벽방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북한 공군은 더 이상 한미 공군의 우수한 질적 우위에 비해서 전혀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요새 민방군련 사이렌 불면요 북한 비행기 우리한테 폭탄 터질 비행기 한 대도 없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장사정포나. 하늘에 날아오는 북한의 위협은 비행기 위협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습하고 있어요. 공습할 비행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습할 비행기도 없는데 비행기 맞추는 미사일을 그 수조로 들여서 왜 사요? 이런 허황된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국군은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군 단독으로 제대로 신뢰성 있게 이제 뭐 파편 형식으로 쪼매서 보완을 했는데 히트킬이라고 저렇게 직격형으로 때려야 됩니다. 미사일은. 왜냐하면 비행기는 파편이 돼서 연료통에 구멍도 나고 부시지만 미사일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쇳덩이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러다 핵무기는 소위 장치가 기폭 장치가 그 조건이 돼야 터지지 미사일을 만들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트킬을 해서 정확하게 쇳덩어리를 부셔야 되는데 그 미사일은 오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런 논리를 해야 돼요. 사드 때 똑같은 데자뷰가 됐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런 쓸데없는 공론과 담론하고 이게 꼭 조선시대하고 어쩜 그렇게 같은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저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논리가 이럴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의 핵은 뭐 무기가 안 된다 이러다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중국 자극한다고 해서 딱 이제 마지막 북한의 핵이 딱 되면 벌써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시고 소위 이쪽에 정부 계통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쪽 좌파 언론 좌파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핵은 이제 비핵화 시기는 끝났다.
북한 핵은 폐기시킬 차원이 아니라 억제하고 관리할 차원이다. 이고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말은 유식해 보여요. 아주 뭐 무슨 박사해가지고 이고 살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주한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날 이런 담론이 놓이게 될 겁니다.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마지막 북한에 굴복하는 가는 길에 두 가지 중요한 담론이 있습니다. 이번 귀를 기울이다가 이런 소리가 텔레비 나와서 하고 뭐 신문에 나와서 하고 무슨 외국에서 좋은 대학 박사 나온 사람이 아주 유식하게 이야기하는 날, 우리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다음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비핵화 안보 현실을 보면 작년까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해서 제법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북한을 질식에 가까운 상태로 슬슬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고가 터졌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에 올해 한 해만 더 있으면 북한은 훨씬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핵의 비핵화 협상을 이렇게 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내가 군사적으로 있는 핵이지 말고 평화적으로 내가 핵을 내려놓겠다고 생각을 가질 때 협상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북핵 협상의 출발은 시작은 키는 북한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99.9%는 어디에 달렸냐면 북한이 자 지금부터 협상합시다 나올 때 북한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제재 해제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CVID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구축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이쯤에서 나올만 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이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비핵화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우리 안보태세를 허무고 제재는 당연한 거고요. 막대한 경제지원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북한의 상징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 선언에 다 소진하고 말 겁니다. 2017년은 북한한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나오도록 상황이 한 20, 30% 조성되어 나오는데 북한이 손짓하면 하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인 북핵 위기가 시작되고 한 번도 조성해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에서 가장 불리한 국면으로 절대 3개월 만에 천재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천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게 또 두 번째 천재적 행위인데 그렇게 유리한 것을 3, 4개월 만에 그렇게 불리한 거로 바꾸는 그 천재적 제주도 탁월한데 두 번째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가 하고 되더라도 절대 우리가 보상을 주면 안 되는 훨씬 높은 가치에 있는 우리 안보 태세를 북한이 말하기도 전에 다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받고자 하는 것은 CVID,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계산서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태세에 관계없는 불가침 협정이나 예를 들면 종전협정 이런 것들도 이게 영향이 없으면 정치적 선언, 외교적 선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경제적, 역대 핵을 개발한 나라가 핵을 포기했을 때 제재 해제만 했지 경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는 해주고 다른 나라한테는 함도 안 해주지만 어차피 통일되면 한민족이니까 같은 우리 민족끼리니까 경제 지원 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게 안보적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북한 체제 내부 모순에 의한 체제 안전 못 해줍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 때 2-1항 이걸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준 거거든요. 남과 북으로는 지상해상 공중길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적대기를 중단하기, 이게 좀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독재 정권이 전쟁에 의해서 히틀러처럼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외하고는 다 자체 모순에 의해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경제를 못하고 인권 탄압하고 이래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그런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조중동에서 비난한다고 우리 정부나 국민이 책임져야 되고, 좋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신문이니까 책임집시다.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걸 우리 어떻게 책임집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2-1항에서 판문점 약속했다는 건 어떤 문제냐면, 북한이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에 의하면 약속을 어기고 도발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 돌아가더라도 북한은 절대 국제사회에서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CNN 보도를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쌀 100만 톤 내놔라, 과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걸 잘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최우선주의. 이것은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죠. 남북관계만 잘 되면 안보든 경제든 국민의 생명이든 다 깽판쳐도 좋다. 이 말씀을 그대로 청실히 수행해 계신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관계 최우선주의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김건모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에 사라집니다. 다음 해주세요. 예. 향후 관련 전망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안 할 거거든요. 내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올해 한 6월달 싱가포르 회담 정도 하고 뭐 길게 잡아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우리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직접 눈을 보고 못 샀고요. 홈쇼핑 보고 샀어요. 그럼 이제 돈 내고 거기에 싸서 지금 택배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현관문쯤 왔어요. 택배 왔어요 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 지금 이까지예요. 이제 이 시간 이후는 뭐냐, 떨어서 열어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명품을 내가 신청했는데 이게 짝퉁 들어있으면 열받죠.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굉장히 포장과 기대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배달되는 순서가 제일 먼저 배달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 바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같은 경제라도 산업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의 대기업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무슨 경쟁력 제고 뒤에 나타납니다. 안보가 제일 안보는 사실 전쟁이 나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되는 순서가 빨리 오는 순서를 계속 짝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에 대한 물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뜯게 되는 것은 오늘 하반기부터 일 겁니다. 이 짝퉁. 이거는 100% 짝퉁. 왜 짝퉁이냐를 제가 세 가지 써놨습니다.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비핵화를 하게 되면 척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척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척화가 안 되면 한 5년, 10년 정도는 북한이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김정은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왜 임기가 정해진 나라들은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제가 5년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김정은이 자기 아들까지 나라를 물리줘야 되는데 그동안 척화가 안 돼야 돼.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야. 5년만 한다면, 5년 동안 내가 있을 때 북한이 버틸 수 있고 다음에 뭐 잘하겠지 그러고 할 수 있는데,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척화를 포기하는 거 아니면 핵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문제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국 베트남식 계획 개방을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는 경제 개방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 개혁입니다. 그래서 덩소평은
78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기 전에 벌써 다 공산당 자체를 통해서 개혁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1인 독재다. 뭐 대통령 1인 독재를 없앱니다. 그리고 1인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처럼 다당제는 할 수 없지만 공산당 내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자. 그래서 상하이방, 태자당 이래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0년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0년 이상 할 수, 내가 100년을 내 죽을 때까지 아들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면 이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과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가능성이 충돌할 때는 권력을 지탱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람이 아무 생각, 그러니까 너무 배 아파도 문제지만 열심히 일해서 삼시세끼 밥 먹은 이상 주면 반드시 정치적 욕구를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사는 북한 주민은 삼시세끼리 해결이 되고 입밥에 고깃국을 넘어서 자가용을 가지게 되는 북한 주민은 지금 3대 세습세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덩소평이 한계를 둔 거예요. 베트남은 호치명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공산주의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인 독재에 관심이 없었어. 자기 동상도 못 세우고 했어. 바로 집단지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6년도가 도이모이가 이제부터 개혁개방 선언을 했는데 미국한테 지켜가지고 94년도 미 베트남 수교되는 바람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려면 김정은이 이 북한 주민이 불쌍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내 3대 세습이 충돌할 때 내 3대 세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같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김정은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각오를 하면 개혁개발 가능합니다. 경제개발 가능합니다. 저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기 재미있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역지사지로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 자,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말도 믿고 트럼프 대통령 말도 핵을 다 내려놓다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자기처럼 100년을 하고 트럼프가 계속 100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정권 바뀌어서 아니야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 고무쳐둬야지 사람이. 여러분 김정은 같으면 핵 안 고무쳐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인권이 참혹한 국가하고도 얼마든지 장사해요. 미국도 물론 국가이익이 우선입니다만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올 때부터 기본 정신이 인권이란 자유, 인권 이에 대해서는 누가 CNN에서 북한의 인권이 참혹하다 하면 여론이 확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레이건 이란 컨트라가 뭐냐면 79년도 이란 호메니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2차 오일쇼크가 났죠.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났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델타포스를 집어넣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인질은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 잡혀 있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빨리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작전 하면 실패했으니까 다시 하자니까 부담이 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요구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중인데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해서 무기를 대주니까 도대체 우리도 너 그 좋은 무기 좀 대주라. 그래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주는 조건으로 인질을 석방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국민을 오는데 까짓 그 무기 좀 준다고 뭐 그러겠어요. 미국은 여론이 확 돌았습니다. 저렇게 인권하고 이상한 나라한테 무기를 주다니 설사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인질 가족들까지. 그게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레이건이 탄핵당할 뻔했어요. 니카라구아 콘트라는 뭐냐면 1962년도에 소모사라고 하는 웨스트포인트 나온 군사 독재 정권을 했는데 산진스타라고 공산 게릴라들이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산 게릴라들이 실적을 거듭하니까 70년 말부터 우익 게릴라들이 반정부 활동을 해요. 여기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익 게릴라들이 이 사람들이 마약도 거래하고 뭐 부녀자 극간도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별로예요. 그게 CNN이나 막 보도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을 지키지를 못하는 군대 설사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무기를 해주는 것은 반인권적인 조치다. 그래서 살짝 대주다가 걸렸어요. 그게 이란 콘트라 사건이에요. 니카라구아 콘트라 사건.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수교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브라이트가 하고 조명록이가 DC에 가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왜 미북 수교를 하려고 그러면 미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질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한지 아세요? 북한이 농축우라늄 문제도 일으켰지만 공화당에서 통상 인권은 민주당이 강한데 공화당이 역으로 공격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저렇게 인권 참아 있는 국가하고 어떻게 수교하느냐 하니까 민주당에서 클린턴한테 입도 꺼내지 마라. 그거 그렇지 않아도 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자하고 이상한 짓, 인턴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얼굴 팔리고 질 것 같은데 너 그거까지 꺼내면 우리 완전히 간다. 그래서 덜합했습니다. 이 말을 왜 길게 들었냐면 미북 수교, 미의회 2분지 동의, 평화협정, 상원 3분지 67명, 미 헌법 개정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인권 있는 국가가 저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그걸 요청했는데 빨리 인권특위 만들어서 내년에 공화당은 보수니 우리다 이게 아니고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이렇게 버리면 절대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중요한 보상은 출발도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사실은 전혀 이야기를 안 듣겠지만은 북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가 실패할 걸 대비해서 핵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는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해야 됩니다. 핵공유 협정 안 하려면 우리 핵 잠재력을 높여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수단으로 쓰면서 우리가 핵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체를 가지느냐. 핵균형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핵무장을 하느냐, 핵 잠재력을 높이느냐, 그다음 동시에 미국의 핵을 우리처럼 쓸 수 있도록 훨씬 나토식의 핵공유 정책을 협정을 만들어내느냐 이래서 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자주국방, 이게 실패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안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론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압박을 느낍니다. 저거 안 하면 2020년 총선에 교섭단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할 겁니다.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선의로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정치적 질식 상태를 만들어야 정책을 바꾼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 편향 사고에 탈피해서 우리가 드러날 진짜 진실의 문 앞에 설 준비를 지금부터 올연말까지 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이제 이건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있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북비핵화가 세 가지거든요. 가장 완벽한 비핵화는 뭐냐면 북한의 정권의 아까 속성이 정권을 교체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북한을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군사적 비핵화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우선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북핵 협상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서 평화적 비핵화의 가능성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안 써서 2017년도에 아마 하는 척 하다가 말았습니다. 절대 끈을 놓지 말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건 조성은 북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2017년 상황으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목표와 전략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북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수단임을 확실히 명심을 하고, 받을 거는 확실히 받자. 줘도 되고 줄 수 있는 것만 주자. 안보는 줄 수는 있지만 절세 줘서는 안 되는 보상이고, 북이 내부 모순에 의한 체제 보상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래서 절대 주면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것을 준다고 덜렁 약속해가지고 나중에 엉망이 만들지 말자. 줄 것만 주자. 줄 거 주는 것은 외교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이다. 이 원칙을 정해놓고 이 보상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비핵화 입구에서 줄 것인가, 마지막 비핵화 출구에서 줄 것인가, 중간에 줄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카드를 딱 골라놓고 안 되는 걸 빼놓고 외교적 경제적 보상 카드를 쫙 열거를 해서 요거는 언제 준다는 걸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학교도 안 가고 맨 쌈박질을 합니다. 한 달 내내 안 가. 불렀어. 제가 100만 원을 굉장히
귀중시하거든. 100만 원만 달라는 게 소원이거든. 야, 아빠가 앞으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학교 계속 나가고 반에서 30등 안에 들면 100만 원 줄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약속에 그 당근에 혹한 우리 아들이 학교에 한 달 동안 안 가다 드디어 갔습니다. 부부가 감동의 물결입니다. 엉엉 웁니다. 집에 와서 100만 원 줘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저런 것들은 설사 카드를 줘도 안 될 카드지만 굳이 줘서 조금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줄 카드를 입장도 안 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재부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북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이게 가장 큰 게 인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 숨통을 조여서 러시아를 경멸시킬 때 4가지 전략을 썼는데요. 여기 한 소개는 우선 외교적인 전략, 우리 친미국가를 진영을 단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공산권에 대해서 홍보 신경을 씁니다. 악의 제국.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나 그렇게 그 좋은 서방에서도 언론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이게 문제는 나쁜 남자가 착한 남자인 척 할 때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솔제니친 풀어주고 바이오엔사 폴란드 노조를 진압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국군이 팍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SDI 미사일 날라오면 우주에서 레이저로 쏴서 없애버리겠다.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쿠라죠, 쿠라. 소련은 미국의 쿠라에 속아가지고 국방비를 없는 돈에 3배나 넓혀서 아주 거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련의 모든 부의 원천인 저유가 정책을 펴요, 석유에. 그러니까 2차 오일쇼크가 나서 1불에 36달러 하던 것이 산유국 정산시키고 그래서 85년도 1불에 28달러까지 내렸는데 결정적인 것이 북해산 브렌트요. 그러니까 70년 중반에 해상유진이 발견됐는데 돈이 없어 영국이 개발을 못하던 것을 레이건 정부가 월가를 동원해가지고 로얄 터치실한테 그걸 개발해요. 그게 오늘날 북해산 브렌트입니다. 85년 말에 터졌습니다. 그게 10달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련이 89년도 그들을 나서 파산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라이벌인 소련을 깨기 위해서 저유가를 핀 바람에 우리가 저유가가 왔습니다. 3대 호황의 첫 번째입니다. 경제 라이벌인 일본을 두들겨 부시기 위해서 85년 파라자비를 했는데 그래서 원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앵고를 시키니까 금리 부담이 되니까 저금리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중화공업이 돈을 많이 안 내, 돈이 당장 안 되고 우리 한국 경제에 큰 건설을 해놨는데 주름살이 있는 순간 우리 전두환 정부에서 철저한 한미공제에 의해서 미국이 2등을 두들겨 펼 때 옆에 붙어서 반사이익을 다 봐서 중화공업화학대국은 바로 그때 86년, 7년, 8년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란 3대 호황은 미국이 경제적 라이벌인 일본과 안보적 라이벌인 소련을 두들겨 때리면서 나온 결과였어요. 지금 중국을 두들겨 빼면서 나온 결과 세계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때 80년대처럼 반사이익을 얻기는커녕 같이 가게 생긴 것이 한국의 큰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아까 공유체제, 우리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은 군사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능력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지도부 제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거래 대상이 양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 500만, 서울 시민 500만이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는 게 일반적인 공포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양 주민 몇백만, 천만이 됐든 간에 김정은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도 그것을 인정해요. 총폭탄 정신으로 최고존엄을 존엄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국민의 목숨과 김정은 지도부의 목숨은 등가로 교환할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은 북한의 대량 파괴를 의미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정밀 타격은 김정은 지도부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공포의 균형으로서 완전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진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이런 말이고요.
첨단 비핵 전략무기 개발,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70몇 년 전에 개발된, 지금도 설계도만 있고 물질만 있으면 서울공대 학생들이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위력이 커서 68년도 기존 갖고 있던 나라는 갖고 나머지는 못 갖게 해서 국제 레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무기라든지 비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전자전 무기라든지 다 여러 가지 이런 전략 무기들이 지금 굉장히 또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언젠가 이 위력이 세상에 밝혀지는 날 반드시 국제 레짐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개발한 나라들은 갖고 있고 앞으로 개발하지 못해. 국제 레짐이 갖고 있던 사람과 갖고 없던 사람이 커다란 시장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래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게 아까 저 네 가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런 첨단 전력들은 어떤 무기들이냐면 어떤 배경 기술들이냐면 첨단 ICT 기술이나 나노 기술이나 첨단 소재 기술이나 우주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AI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70년대 닉슨이 들어서고 카트까지 들어서서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니까 중화공 인프라가 없으니까 21조 방위세부터 21조의 재원을 모아서 중화공업 중점 투자합니다. 대한민국 먹거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정부가 써서 저거 투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술이 있죠. 우리 아들 손자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밑거름이었다면 제2의 자주국방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죽을 것 같아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듯이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대한민국의 DNA가 더 내고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